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213쪽에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림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은 분야긴 한데 그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동그라미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경험적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현실적 층, 조금 더 넓어요. 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건들 또는 발생되는 어떤 현상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 층이라고 가장 넓은 거예요. 이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개인은 어떤 주변의 사건이나 현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사건이나 현상은 그 너머의 다른 원인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인과관계를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배경, 이런 것에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7쪽부터의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자, 218쪽입니다.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인데, 자, 위에서 218쪽의 위에서 6번째 줄이요. 동양적 전통의 인문 정신은 인간의 삶의 원리를 밝힌다. 여러분, 이거 저 동양 철학, 우리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런 그 대만을 포함해서요.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동양적인 인문 정신은 그 사람에 대한 것, 사람답게 잘 살자, 같이 잘 살자. 우리가 뭐 대동정신, 대동세계, 크게 우리가 잘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은 뭐 중간쯤 보면은 뭐 이런 거요. 휴마니타스,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인간이 더 어떻게 하면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 220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이요. 자, 뭐 신에 대한 사랑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신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가 사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얘기, 바뀌어졌죠. 그런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종교는 지구가 망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21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근본적으로 지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자, 사회 철학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이게 옛날에 그 공상과학 영화뿐만 아니라 뭐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화 중에서 캐리비안의 회적 같은 거 보면은 배 타고 항상 뭐 어디 저 탐험하러 돌아다니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보물, 뭐 황금이 있는 곳, 뭐 이런 걸 찾아서 떠나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그게 뭐 비현실적일지라도 인간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옛날에 소설책 중에 막 보물섬이라는 소설 같은 거 있어요. 인간은 뭐 지도를 찾아서 뭐 지도를 보고 어디를 따라가는데 함정에 걸리거나 뭐 중간에 누가 죽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계에 대한 관심이 뭐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천국, 뭐 지옥, 뭐 이런 거예요. 몰라, 인간이 갔다 와본 적이 없어요, 살아서는. 그런데 있다고 믿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어떤 데는 뭐 불에 타서 죽는다, 어떤 데는 뭐 추워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의 뭐 지옥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뭐 천국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데에 대한 게 상상력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224쪽에 뭐 이제 행정학적인 얘기인데, 아래에서 2번째 줄이요. 시대 변화의 적실성, 그러니까 적합한 시대 변화에 딱 맞아떨어지는 행정학을 지향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226쪽입니다. 아래에서 7번째 줄에 봉사하기, 서빙, 우리가 뭐 음식점에서 서빙을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봉사하기에 엄청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특히 대한민국 행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불쌍하다. 그리고 이제 측은지심, 가엾다. 좀 보기에 안타깝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변에 마음에 깔려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감정은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대한 거.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됐다. 특히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어떤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뭐 다쳤다 죽었다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겨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겨울에 당연히 불우이웃 돕기라는 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게 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27쪽의 위에서 6번째 줄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행정 언어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개성을 존중한다는 얘기인데 그 반대에 있는 건 통일성, 획일성, 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어떤 문화라고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228쪽입니다. 뭐 이런 거요. 위에서 한 12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데까지 확장해야 된다. 자, 실천적 지식.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 그 다음에 228쪽에 그 중간에 둘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문정신이 요구하는 것, 인문학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비판이다. 아까 얘기했던 비판 이론가들의 어떤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얘기, 그리고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건너뜁니다. 건너뛰고요. 238쪽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238쪽의 중간이요. 공무원의 인간적 한계는 조직 덕분에 극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54명인데 54명 중에 제가 아주 좀 작게 잡았을 때 4명에서 5명은 졸업하고 한 2, 3년 안에 공무원 됩니다. 뭐 어떤 공무원이 공무원 돼요. 지금 54명의 수강생 중에 제가 아주 적게 잡았을 때 4명에서 5명은 반드시 공무원이 돼요. 자, 나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왜냐? 조직이 여러분 개인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해줘요. 저 이거 처음에서 모르겠는데, 그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8쪽의 맨 아래줄이요. 첫째, 계층은 인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공무원의 계층은 일단 수직관계입니다. 그리고 같은 팀, 같은 부서에 나름대로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39쪽이요. 자, 둘째, 분업은 인식의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공무원은 굉장히 분업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거고, 내 일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뚜렷한 구분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분업은 이른바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아닌데 괜히 내가 나서서 뭘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책임지지 않을까? 이런 의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분업과 계층은 이 공무원 사회, 관료제 사회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242쪽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공무원은 자신의 대상, 내가 일하는 대상을 통계적 시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정량적 태도, 양적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이거 겪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를 계량화, 수치로 바꿔야 돼. 내가 1년에 몇 번 회의했다? 12번. 12번 회의했는데 총 몇 명이 모였다? 120명. 자, 또는 자, 내가 몇 명을 상담해줬다? 자, 한 달에 100명. 자, 온라인 상담 몇 명, 오프라인 상담 몇 명.
자, 내가 게시판에 글을 몇 개를 처리했다. 1000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1년에 그 자잘한 민원이 자잘한 민원, 쓰레기 치워달라는 민원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4만 건이에요. 1년에 4만 건이 접수가 돼요. 자, 4만 건을 어떻게 그러면 분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쓰레기 뭐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청소 행정과로 보내야 돼. 또 어떤 뭐 주차 문제, 이건 교통 행정과로 보내야 돼. 그거 처리하는 공무원 저희 동네 2명입니다. 2명이 4만 건을 처리해요. 한 명이 2만 건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 대체로 주차, 쓰레기, 뭐 이렇게 소음, 뭐 내가 저 주말에 좀 자야 되는데 아침부터 공사해서 시끄럽다 이런 거. 어쨌든 그런데 4만 건이잖아요. 2명이 처리하니까 1인당 2만 건씩이잖아요. 그 지금 제가 통계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야, 몇 명을 취업시켰다.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다. 이게 바로 통계적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44쪽인데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커뮤니케이션 연구. 자, 언론 영상학 전공자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한 1분짜리 얘기를 4년 내내 배워야 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프레임 이론은 자, 정보 내용보다는 정보에 숨겨진 것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권장한다. 자, 프레임이요. 사진 프레임. 내가 네모나게 세상을 볼 거냐, 세모나게 세상을 볼 거냐, 동그랗게 세상을 볼 거냐. 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프레임의 이론은 의외로 많이 들을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지금 244쪽부터 245쪽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내가 100만 원을 더 벌었다. 내가 10%를 더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 내가 작년보다 100만 원을 더 벌었다. 내가 지난달보다 10%를 더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지각이 달라진다. 야, 뭐 100만 원 더 벌었네. 와, 100만 원 더 벌었구나. 10% 더 벌었어. 아이, 뭐 10% 가지고 그래. 이거예요. 같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가 어디냐면 248쪽이에요. 위에서 5번째 줄이에요. 이제 미디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자, 국민의 인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요새 뭐 가짜 뉴스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국에서 하는 뉴스부터 유튜버들이 하는 뉴스까지 이게 전부 다 동시에 정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그리고 미디어를 왜 얘기하냐면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각하고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한번 뒤집어서 보라는 얘기까지 결국에는 우리 수업의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철학하라는 얘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영상 전체를 다 관통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하나하나를 뽑아가지고 대학교 4년 내내 강의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얘기들을 지금 오늘 한 40분, 50분 만에 다 하려니까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또 괜히 내가 틀린 것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오늘 같은 부분은 사람마다 상당히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지금 행정학이라는 그 전공을 가지고 철학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더 못하거나 틀리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철학 윤리다 보니까 제가 정부나 행정을 벗어나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근접해서 좀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